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본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2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바로 본방 드디어 열렸습니다.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진행을 해서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온 거니까 뭐예요? 라고는 일단 저희 본방에서만 얘기한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게 될 토요사건 팩트의 제목은 악마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토요사건 팩트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조두수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 분명히 계획적이고 무언가 나쁜 것으로 모든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그런 모든 사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번씩 이야기하는 악마의 얼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조금 더 냉철하고 조금 더 확고하게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하고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7월 9일 전라남도 화순읍으로 저희는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함께하게 될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공간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곳은 전라남도 화순읍에 있는 바로 화순 설아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설아 아파트가 오늘 사건의 배경지다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1997년 7월 9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1997년 7월 9일 5살 소녀였던 김수빈 양이었습니다. 김수빈 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평상시와 동일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날에 있었던 자신의 스케줄대로 미술학원에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클리어0516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가서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술학원이 끝났으니까 집에 와가지고요, 대문에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와 내 여동생, 3살짜리 여동생이 함께 집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이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누르게 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상했냐면 엄마가 그냥 동생하고 산책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 안에 TV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던 겁니다. 분명히 엄마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뭐 계속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모에게 연락을 가해서 이모에게 엄마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모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김모 씨고요. 당시 나이는 36세. 왜 바로 오실 수 있었냐면 당시 직업이 개인 택시를 하셨던, 운전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곧바로 집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쇠로 대문을 딱 여는 순간 무언가 차가운 느낌이 났다요. 문을 열고 굉장히 시끄러운 TV 소리와 함께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이상한 한기가 느껴져서 뭔가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아이는 일단 들어오지 않게 하고 본인께서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아이를 찾으러, 아내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아내와 아이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탄냄새가 나는 공간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화장실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문은 이렇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 김모 씨 남편분은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끔찍하고 얼마만큼 처참했을 환경이고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우리는 함부로 유추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분의 마음을 함부로 유추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곧바로 출동하게 된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를 미친듯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공간 내에서 지문이 없습니다. 지문이 정말 깨끗하고요. 지문에 대한 어떤 것도 없고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찾을 수 있었던 흔적은 첫째, 바로 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칼 한 점. 그리고 두 번째, 족적, 발자국들만 찾게 됩니다. 족적과 범행 도구로서 유추되고 있는 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흔적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프로파일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링을 시작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하나 장면을 찾게 돼요. 첫째, 이 신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가 245에서 255 사이, 크면, 작으면 220대에서 230대의 족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족적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족적이 최소한 4가지는 나왔다는 거예요. 4명이다. 무언가 직감을 합니다. 4명이다. 이거 분명 한 4명 정도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입니다. 4명 정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난 뒤에 경찰이 또 하나의 집중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 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칼을 보시면, 제가 제 얼굴을 가린 이유가 이 칼을 보시면 칼 지금 밑에 부분 보이십니까? 칼 밑에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칼의 밑에 칼, 일명 그 이빨이라고 부르는데 칼의 이빨들이 나갔다는 건 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썼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잔인했던 건 뭐냐면 사진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몸의 흔적을 보게 되면 배에 찌르신 상처에 장기까지 밖으로 돌출되었으며 등에와 가슴과 목에 수십 쪽의 칼자국이 납니다. 거의 난도질입니다. 경찰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을 잘 쓸 수 없으며 여자 혹은 어린아이, 어린 사람이겠다. 그리고 칼이 저렇게 찔린 걸 봐서는 분명 칼을 쓰지 못하는 사람, 따라서 분명히 손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칼을 쓰지 못하다 보니 창상이라고 부릅니다. 손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유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제 피해자는 굉장히 평상시에 의심적인 게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면식범일 확률이 크다. 면식범인가 보다 라고 경찰은 또다시 판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발의 족적, 그리고 칼,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면식범. 이 3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잡힙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주변인들을 통해서 하나씩 탐문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놀랄만한 진술을 하나 얻게 됩니다. 피해자의 큰언니, 아까 얘기한 그 이모예요. 아까 아이가 전한 그 이모가 이런 진술을 하나 합니다. 앞집 사는 남자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걔가 그냥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자주 포르노를 본다. 그래서 이웃이 뭐라고 하든 소리를 되게 크게 틀어놓고 그걸 보고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여자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키스 같은 이상한 행위를 자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은편에 그런 애가 있다더라. 경찰은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처음엔 별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온 부분이니까 근처에서 면식범이고 청소년이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분명히 낮 시간대였기 때문에 아마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매치 하나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사를 들어갔을 때 경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있었던 그 남자아이 아버지에게 그냥 앞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번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혈흔검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혈흔검사의 시작부터 나타납니다. 현관에 놓인 여성용 밤색 슬리퍼에 혈흔 반응이 검출이 됩니다. 경찰은 느낌이 온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국과수에 보냅니다. 빙고죠. 바로 피해자의 혈흔과 동일한 것입니다. 잡은 거죠. 경찰은 이 아이가 도망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하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광주 할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했대요. 도망친 겁니다. 광주 할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은 그 사람을 바로 부릅니다. 용의자가 처음에 왔을 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 아니에요 라고 발뺌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경찰은 족적, 칼, 그리고 마지막 너의 집에서 발견된 이것, 국과수 검사 결과까지 빼도 박도 하지 못한 그 물적 증거를 걔 앞에 제시합니다. 그럼 네가 범인이 아니면 이게 뭔지 이야기를 해라. 김군입니다. 이 김군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엄마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했다. 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정황을 다 들었더니 공범은 총 3명, 자신을 포함한 4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모군을 회유해서 그 3명에 연락을 해서 모이라고 한 뒤 이 3명을 모두 체포합니다. 김군, 채모군 당시 16세입니다. 최모양 15세, 윤시연양 당시 18세 이렇게 4명이 모두 다 잡히게 됩니다. 검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2 여성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채모군의 손에는 칼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찌르다가 생긴 상처가 있던 거죠. 빼도 박도 못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답답하시겠죠. 와, 이거 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하고 정말 나쁜 사건입니다. 경찰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나?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시간대별로 다시 진술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밝혀진 그날의 진실입니다. 그날의 범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명이었습니다. 첫째 김군입니다.
김군은 특수절도 1범이었으며 영광군에 있는 영산 쪽에 S모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해 1월 1997년 자퇴를 하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라는 구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같은 학교를 자퇴했던 후배 채모군에게 한탕할 것을 미리 봐뒀으니까 화순으로 내려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채군은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애인 최양입니다. 15세입니다. 화순에 가면 선배가 잠자리도 주고 여자애들을 팔아서 동거 넘기면 돈도 쉽게 벌고 동거할 집도 막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최양을 데리고 가는데 이 최양은 자신의 친구였던 윤모양 당시 18세입니다. 같이 화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총 4명이 같이 내려간 겁니다. 다시 가면 김군은 화순에 있었고 최군은 위에서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최양과 여자친구 친구인 윤모양을 같이 해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아예 계획범죄입니다. 이들 3명은 7월 7일 오후 3시경 광주역에 도착을 해서 첫날 김군 집에 갑니다. 김군 집에 가서 고스톱을 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요. 이 4명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슈퍼에서 과도 2개를 구입하고 소지합니다. 과도를 구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파트였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아파트를 돌면서 범행 대상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은 범행이 계획범죄입니다. 첫 번째 시도랍니다. 7월 8일날 첫 번째 시도. 뭐였냐면 첫 번째 시도를 띵동하고 눌렀는데 주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창문을 뚫고 실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품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5번에서 6번 정도를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를 하게 하는데 모두 다 실패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7월 9일 오전 11시였죠. 김군의 엄마가 친구들 빨리 돌려보내라,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야단을 치다 보니 담배를 피우면서 4명이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맞은편에 우리 저쪽에 아는 아줌마와 아기만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근데 아는데 거기 할래?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채군이 이런 얘기합니다. 죽이면 되는 거지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한 채로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 오전 11시 김군은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얘기하죠. 저 앞집에 사는 남자인데요. 아무 의심이 없었던 그분은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열고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자마자 김군은 식도를 들이밀어서 거기에 있는 이 씨를 넘어뜨리고 채군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실내에 넘어져 있던 그 피해자를 실신에 이르도록 주먹과 발로 매우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너무 잔해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내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구타하는 도중에 그 여자 2명은 TV의 소리를 크게 올립니다. 그렇게 기절한 이 씨를 화장실로 일단 옮기고 장롱에서 넥타이를 꺼내서 손, 발을 묶어놓고요. 그렇게 범죄를 하나씩 진행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묶고 있는 도중에 안방을 뒤집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금반지 등 신혼예물들과 현금 11만 5천 원을 갈취합니다. 현금 11만 5천 원.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게 11만 5천 원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다이아나 금반지를 훔쳤는데 이들이 금반지하고 다이아를 팔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금반지나 다이아를 팔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분증이 자신들은 없기 때문에 이걸 팔았다간 자신들의 꼬리가 밟힐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유기시켰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질식시켜서 살해할 목적으로 화장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거꾸로 집어넣은 뒤 준비해온 휘발유를요 거기 안에 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킨 채로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씨가 정신을 차립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넥타이를 풀고 화장실을 문 안에서 잠궈버린 겁니다.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그 4명의 공범은 문을 열기 위해서 발문을 미친 듯이 찹니다.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엄마의 마음이겠죠. 아이는 어디 있느냐? 아이는 살려달라. 아이를 돌려달라. 옆집 학생은 착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는 거냐? 살려달라.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애원을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문을 박살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식도에 칼을 가지고 와서 복부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복부에 상처를 입히자 안에 있는 장기가 바깥으로 쏟아나오는 걸 보고서 김군은 그것이 징그럽다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하고 옆에 있는 채군에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도 해. 너도 해. 채군은 피해자의 등과 식도 부분에 칼을 수십 차례 찌르게 됩니다. 욕조물에 머리를 담근 채로 다시 등 쪽에 수차례를 찌르고 그러다 손잡이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2명이 김군과 채군이 욕조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등과 머리를 완전히 담그고 살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겼죠. 3살짜리 아이. 3살짜리 아이. 이 4명은 아이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채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잠깐만. 아이한테 가서 이랬다고 합니다. 나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가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죽이자. 죽여라. 라고 얘기했고 채군은 이 아이에게 벽에 있던 이 인삼주를 던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머리에 맞고 쓰러지고 채군은 또다시 이 아이의 얼굴을 세차게 수차례 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죽지 않았고 결국 이 아이를 다시 욕조로 데려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소와 똑같이 아이를 거꾸로 넣어놓고 움직임을 멈춘 상태에서도 약 5분 정도를 더 누르고 완벽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장갑을 끼지 않았던 채군이 지문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은 뒤 온 집안에 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 범인들, 이 악마들은 훔친 연금 11만 5천원을 가지고 삼겹살을 사먹고 광천터미널 근처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끼리 영원히 이건 비밀로 하자 라고 다짐을 하고 3명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군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겐 하나의 재미, 놀이, 영화 같은 사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은 혀를 두릅니다.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 실제 성인들이 저지른 범죄와는 형량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실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계획범죄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범죄는
계획범죄입니다. 준비했고 계획적이었고 그 안에서까지 어린아이까지 아무 이유 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성인의 법으로 기준을 따지면 바로 법정 최고형 사형입니다. 하지만 청보법상 청소년 보호법에는 사형 무기징역이 20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공개로서 청소년법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법원의 파일을 비공개로 만들고 이 아이들에 대한 실제 범죄 사실조차도 모든 걸 숨기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나오는지, 징역 몇 년을 받았는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네티즌들 사이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언제냐면 2008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 죄와 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청주 여자교도소 72시간 편에서 방송되었던 거였는데, 거기에 잠깐 등장했던 어떤 죄수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2008년 당시 27세, 약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약 10년 정도 지났는데 말이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혹시 그때 당시 범죄자인가?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좀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가씨 지금 몇 살이죠? 연애도 하고 싶고, 연애할 나이고요. 연애도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27세, 징역 15년. 동생이 있었는데 누나가 이렇게 된 거 보고 충격 많이 먹었어요. 한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중사항인데요. 어떤 거냐면 2008년 당시에 다큐멘터리 3일에 나왔던 이 사람이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사건, 이 화성 서리 아파트에 대한 이 설아 아파트의 범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범인이 맞나?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범인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었냐면, 청소년이 징역 15년을 받았다는 건 거의 최고형이에요. 살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촌살인 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 정도가 되면 그게 징역 20년 정도 나와요. 미성년자한테, 청소년 보호법상. 근데 징역 15년 정도라면 살인 정도다. 그리고 윤시연이란 이름으로 나왔다. 이 사람이 혹시 아닌가? 근데 문제는 당시에 10대 청소년 범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여성살인범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여성살인범의 데이터에 윤시연, 화순 설아 아파트 모녀살인 사건의 공범이다, 징역 15년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함부로 올 수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으나 현재는 성인이라 그것을 공개한다. 아마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이 아마도 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징역 15년. 동생이 누나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좋습니다. 가족이니까.
연애를 해보고 싶다. 당신의 웃음에서 나오는 것. 악마의 웃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범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신의 편을 들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얼굴에 나왔던 그 사람이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범인이 아니었다는 그 점만큼은 분명 당신도 억울하고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당신이 징역 15년형을 받았다는 건 절대 당신이 저지른 범죄도 가볍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그 범인이라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1997년 징역 20년을 받았어도 올해 출소입니다. 당시 17세 혹은 18세 20년을 받았으면 지금 37, 38. 만약 정말 징역 15년을 받은 사람이면 지금부터 5년 전 출소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 안에 함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범인이 이걸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당신은 지금 아마도 출소했을 것이니까. 왜냐면 징역 20년이어도 말이죠. 만약 당신이 범인인데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이 연애하고 싶다, 당신이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심입니까? 정말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출소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 자신의 동생을 5살 어린 나이에 엄마와 동생을 잃은 그 아이, 지금 나이는 약 25 정도 됐겠죠. 그 아이, 이제 성인이 된 그 아이에게 가서 사과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와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가서 사과하셨습니까? 당신이 행복을 얘기하고 싶다면 그거부터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끝까지 찾지 않아야 될까? 찾아야겠다였습니다.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상을 저는 분명히 공개할 겁니다. 왜냐면 당신은 그런 범죄에 대한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신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상처입니다. 당신도 그 상처를 안고 가야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랬죠. 연애하면서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혹시 개명 신청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범죄자에겐 개명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하고 계십니까? 혹은 결혼하셨습니까? 혹시 당신에게도 가정이 생기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절대로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악마의 얼룩을 감춰주겠다, 지워주겠다. 법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 형량을 다 겪고 나오면 정말 이 사람은 그 범죄에 대한 인간이 만든 법정 형량으로서 그 전에 모든 것은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징역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범죄를 다 가려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몰라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끝까지 관리해 주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까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 블로거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 게 윤모양 한 분으로만 보이셔서 한 분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의 범죄자는 4명입니다. 4명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영상에 나와서 야 웃고 있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칼을 찌른 사람은 아닙니다. 같은 공범이고 계획범죄자였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김군, 최군은 이제 최고 20년 형량을 받았다 치더라도 올해 출소입니다. 15년을 받은 그 친구는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기가 찌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징역 15년형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살인을 저지른 둘은 올해 출소의 확률이 큽니다. 저는 당신들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신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을 당신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를 봤다는 이유, 나와 친밀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계획적으로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까? 끝까지 당신들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법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계획범죄까지 청소년이기 때문이라고 봐주실 겁니까? 계획이라는 건 어느 정도 사고를 했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자신이 앞뒤 전황 상황을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하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라고요. 청소년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를 키워갈 동량들입니다. 그 동량이 처음부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처벌은 더 엄격하고 중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게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요. 저는 그건 절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까지,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나이까지, 그리고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실수에 대한 부분을 법이 만드는, 물론 법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정황이 계획적이고 충실히 암묵적이고 모든 걸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살인을 저진 이 사람들까지도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자로 얘기하는 이 법에게 다시 한 번의 생각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뒤에서 할 얘기는 바로 이것과 유사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방에서만 말씀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센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김원의 토요사건 팩트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구마를 한껏 먹은 것처럼 답답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게 요구하는 것, 어쩌면 남은 자들의 권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희였습니다.